오늘은 교재 450쪽 맞죠? 우리 지난 시간에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을 공부하다가 조금 마무리를 못 진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은 조문수가 상당히 많은 데다가 이제 우리 공공기관만 대상이 아니라 민간까지도 다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법조문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시험은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좀 어떻게 보면은 원칙적으로는 다 빠짐없이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이제 시험은 그 중에 일부분만 이렇게 골라서 내는 그런 추세라서 세밀하게 다 하지는 않아도 현실적으로는 괜찮은 영역. 그렇다면 이제 시험에 주로 냈던 중요 영역만 주로 이제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는 영역을 주로 내는 편이야. 이제 행정공무원 대상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450쪽에서 거기 상가로 4번 영상정보 처리 설치 운영 제한 거기까지 했었잖아요. 그 영상정보 처리 기기 주로 이제 CCTV 설치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와. 응? 그래서 제일 마지막 끝 부분이 이제 뭐 했었어? 녹화만 해야지 녹음은 못한다, 그죠? 거기까지 했었죠. 그러면 조금 이제 건너가세요. 좀 건너가서 그 450 뭐 이쪽까지 이렇게 좀 건너가도 괜찮을 거야. 응? 잘 이제까지 법 제정되고 문제가 안 나온 영역이니까 자 463쪽으로 바로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했듯이 우리 정보 주체인 개인들한테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보장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뭐 어디서 나에 관한 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는지 통지받을 권리부터 해서,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내 정보를 이제 수집해서 보유 관리하고 있대, 이용하고 있대. 그러면 나 어떻게 수집 보관하고 하고 있는지 보여달라. 이게 이제 열람을 청구하는 거죠, 그죠? 열람 청구할 수도 있고, 그냥 여기서는 제목으로 읽고만 지나가는 정도로 하세요. 응? 열람을 청구할 수도 있고, 열람을 해봤더니 뭐 이상하게 돼 있더라, 잘못돼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 정정이나 삭제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또 더 이상 내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일체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 처리 정지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있고, 이 페이지에 이제 거기까지 나와 있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는 체크하자. 453쪽에서 열람과 관련해서, 그죠? 그러면 자 그냥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1항 우리 정보 주체인 우리 개인들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여달라. 열람을 그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죠? 또 동그라미 2항에 공공기관에다가 열람을 요구하려고 할 때는 그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건 읽고 지나갑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3항에 보면 열람 청구를 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청구한 10일 안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강조를 하자는 게 동그라미 4번이에요. 열람 청구를 해와도 어떻게 돼? 개인정보 처리자가 열람을 제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죠? 4번에다가 포인트를 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개인이 자기 정보 어떻게 수집 보유하고 있는지 보여달라 그러면 즉적으로 10일 내에 보여주게 돼 있는 거야. 단 박스 안에 보니까 법에 따라 금지 제한되어 있는 경우, 당연하겠지, 그죠? 법이 금지 제한할 경우고, 그 다음에 그 개인 정보를 보여주면 타인의 생명, 신체, 그밖에 재산,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열람을 제한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 그지? 뭐 이치상 맞겠죠? 그 다음에 3항 공공기관이 열람 청구를 받았을 때 이런 업무에 관한 거라서 그거를 보여주면, 열람을 해주면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어떤 업무야? 조세, 그죠? 세금과 관련된 업무. 그 다음에 끝에 보면 어떻게 됐어? 성적 평가라든지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에 관한 정보일 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뭐야? 그 시험, 자격, 심사 이런 거에 관한 업무일 때, 그다음에 무슨 뭐야? 보상금, 보상금 등에 대해서 진행 중인 평가 판단에 관한 업무일 때, 또 감사나 조사에 관한 업무일 때, 이런 업무 사항에 속하는 건 어떻게 돼? 열람을 거절 내지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응?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열람 청구권이 개인에게 있고, 열람 청구하면 10일 안에 열람을 해주는 게 원칙이지만, 아래 박스에 해당하는 사유일 때는 공공기관은 열람을 거절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열람 거절 제한할 수 있는 사유. 네, 그렇게 정리하고. 자, 다음 페이지. 자, 이때 이제 열람 정정, 뭐 정보 처리 정지 이런 거 다 요구할 수 있는데, 거기 454쪽에서 쌍가로 4번 공부합니다. 네. 쌍가로 4번의 1항 포인트는 뭐야? 정보 주체 개인이 열람 정정, 뭐 삭제 이런 거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청구해도 된대요. 동그라미 1번 대리인을 시켜서 할 수도 있다. 이게 포인트. 본인이 직접 열람 정정 이런 걸 청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을 시켜서 할 수도 있다. 응? 그 다음에 뭐야? 동그라미 2번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를 법정 대리인이 할 수도 있다. 뭐 이건 뭐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열람 등을 요구하는 자에게 수수료, 우송료 등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쌍가로 4번. 요새 최근에 문제에 쓰여진 부분은 이제 지문 1번이 쓰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대리인을 틀리게 나왔는지 맞게 나왔는지 직접 본인이 해야 되고, 틀리게 만들면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는 없다. 틀리게 만들면 그렇게 내겠지. 대리인을 시켜서도 열람 정정 등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쌍가로 5번, 쌍가로 6번, 요거 좀 더 중시. 쌍가로 5번, 쌍가로 6번. 자, 쌍가로 5번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영역이 있어. 우선 개인 정보를 처리하고 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 정보를 위법하게 수집, 뭐 이용하고 있다든지 관리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개인 정보가 유출돼서 뭐 범죄 이용될 수도 있고 사생활 침해가 일어났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자, 그러면 동그라미 1항을 보자. 그러면 우리 개인들은 정보 주체인 개인들은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보장이 돼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1번의 포인트는 끝부분에 있어. 자, 일단 쌍가로 5항의 동그라미 1번 정보 주체인 개인은, 우리 개인들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게 되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죠? 그러면 포인트는 두 번째 줄이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원래 손해배상이라는 제도에 있어서 손해를 입은 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손해 입은 자 측에서 어떻게 돼? 즉 피해자 측에서 손해를 가한 자, 즉 가해자가 고의 과실이 있다, 가해자가 잘못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잘못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원래 손해배상 제도의 원칙이거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놨어? 여기 두째 줄에 개인정보 처리자를 달리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가해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가해자 측에서 잘못이 없다, 고의과실이 없다, 이걸 오히려 증명하라고 써놓은 거 아니야? 가해자 측에서 우리 잘못 없다,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고, 그 증명을 못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증명해야 할 책임을 바꿔놨어요. 손해배상제도의 원칙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잘못을 증명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가해자가 자기 잘못이 없다는 걸 증명하라고 써놓은 거잖아. 그래서 이게 예외적인 겁니다. 응? 그걸 중심. 이런 예외적인 규정을 마련한 둔 취지는
우리 가해자는 보통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힘 있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또 이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우리 재벌 기업, 대기업들 있잖아. 기업들이 많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놓는데, 그런데 피해자는 우리 개인들, 힘없는 개개인들이야. 그죠? 그럼 힘없는 우리 개인이 거대 기업이나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이거 잘못을, 개인정보를 얘네다가 관리를 잘못했네, 뭐 이런 걸 증명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거지.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증명하기가 쉽지 않으면 배상을 못 받는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죠? 그런 힘의 그 차이를 고려해서 오히려 힘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 측에서 오히려 지네가 잘못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해라. 응? 이렇게 바꾸는 거죠. 취지가.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 응? 유예들. 그래서 이 경우는 뭐 틀리게 만들면 어떻게 만들겠어? 응? 여기 저 정보 주체가 가해자인 정보 처리자에게 고의과실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나?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동그라미 2항은 아직은 시험에 안 쓰였는데 앞으로 출제가 유력한 중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자, 읽어보면 일단은 쭉 읽어보되 동그라미 2번에 중요한 단어. 자,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으면, 여기 요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잘못이란 말이에요. 중대한 과실 들어갔죠? 고의는 이제 다 알면서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런 의미니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게 중요한 요건. 그렇게 해서 쭉 읽어봅니다. 개인정보가 분실되는 등 위조, 변조, 훼손돼서 우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법원은 원래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는 거야? 발생한 손해만큼만 배상해 주는 건데, 여기는 두 번째 줄 끝에 얼만큼 배상? 손해가 발생한 금액,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그치? 3배를 넘지 않는 법. 그러니까 3배 이내까지 손해배상 해줘라 하고 법원이 명할 수 있다. 이것도 조금 약간 예외적인 거 아니에요? 원래는 손해액만큼만 배상을 해주는 게 원칙 맞는 건데, 이거는 손해액보다 더 많이, 그 3배 이내까지 배상할 수 있다. 그죠? 이거는 약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잘못이 크니까 이런 경우는 그 잘못에 대해서 벌을 주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징벌하는 의미도 있어요. 손해액에다가 니네가 고의 중과실로 이렇게 잘못 관리해가지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저 문제가 생겼으니 너네에게 그 잘못을 책임을 물어서 손해액보다 더 많이 배상을 해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일명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배상액보다 더 많이 배상해야 되고, 그래서 가해자 측에게 책임을 더 묻는 거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더 묻는 거예요.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법 개정되면서 도입이 된 거야. 그래서 요거는 요건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렇지? 그렇죠? 그다음에 3배, 손해액의 3배 이내, 해서 법원이 이제 배상해주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도 역시 개인정보 처리자 측에서 우리 고의나 중과실 없었어요 입증을 못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 측이 입증하도록 역시, 그래서 둘째 줄, 셋째 구대도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기한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을 하도록 하고, 증명을 하면 그 정도로 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었고 그걸 증명을 해냈고 경미한 과실만 있다. 그러면 1항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만큼만 배상하겠죠. 그러나 고의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걸 증명을 못하면 인정이 되는 거야.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그래서 3배까지 배상액 명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 중요. 한편 그 쌍가로 6번도 같이 공부하는데, 또 6번은 읽어보면 이렇게 돼서, 자, 위에서 공부한 쌍가로 5항의 1항, 즉 39조 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등 된 경우에는 어떻게 돼?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개인정보가 어떻게 됐대요? 응?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되거나 유출되거나 위변조 훼손이 됐대. 그렇지? 그런데 이 경우에 이렇게 됐는데 아직은 개인이 그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 내 예를 들어서 내 지금은 주민등록번호도 이제 수집 함부로 못하게 돼 있지만 뭐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유출. 이게 언제 이게 범죄에 이용될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죠? 막연한 불안감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손해를 나한테 가져왔는지 이거를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돼요. 자기 발생한 피해가 뭐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명확치가 않아요. 그런 측면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손해액이 명확하게 이제 나오질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요렇게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변조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그죠? 얼마 정도 배상해달라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야. 정확한 손해액이 나오지 않았어도 이런 상황이라면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하라. 응? 법원에다가 피해자인 개인이 뭐 한 최대가 이제 300만 원까지니까 뭐 1인당 100만 원씩 배상해달라 이런 식으로, 응? 그 정도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역시 이 경우도 가해자인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과실 없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 쌍가루 5번의 얘기는 이제 뭘까요? 쌍가루 5번의 얘기는 피해자에게 손해난 금액이 어느 정도 명확히 될 때, 그때를 전제로 하는 거겠지? 응?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게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쌍가루 5항의 1항에 따라 1,000만 원 배상. 응? 액수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손해 액수가, 그죠? 즉 쌍가루 5의 동그라미 1항에 따라 이제 가해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 못하면 1,000만 원 배상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응?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나한테 1,000만 원의 손해가 생겼는데 뭐야?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 가해자. 그러면 뭐 법원이 거기다가 뭐 최대 3,00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제 더해주라 할 수 있는 거고, 쌍가루 6번은 내가 내 주민등록번호, 뭐 내 메일 주소, 뭐 내 휴대폰 번호 이거 다 내가 어디 가입하느라고 다 줬는데 얘네들이 그 잘못 관리해서 유출됐어. 근데 구체적인 피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피해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자기가 피해자가 계산을 못할 때는, 그때는 쌍가루 6번에 따라서, 그지? 한 300만 원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에다 이제 청구하면 되는 거지. 응? 네, 그런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손해배상 문제, 그러니까 쌍가루 4, 쌍가루 5, 쌍가루 6 다 공부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세요. 7번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쭉 나오네요. 7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여기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응? 꼭 공부해 놓고요. 우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1항 있죠? 1항 공부해야 돼요. 1항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서 분쟁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응? 자, 이 1항을 예전에 시험 문제 출제자가 어떻게 냈냐면 이렇게 냈어.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응? 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앞에서 했었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잖아. 응? 분쟁 조정하는 기구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따로 두는 거야. 응? 그래서 1항을 특히 유의. 응? 그래서 우리
우리 이제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 문제, 우리 9급이나 7급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그 설치 및 구성이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이런 뭐 몇 명으로 구성하고 임기 몇 년으로 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거는 잘 안 낸단 말이야.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근데 우리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꼭 출제들이 무슨 몇 명으로 구성하고 되게 웃겨. 경찰 공무원 시험은. 응? 좀 여기는 주로 일반 행정직 공부하니까 1학만 잘 해두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정 신청이라는 항목 그냥 같이 읽고 지나가자. 예를 들어 동그라미 1번 읽기만 하자.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건 일단 뭐가 이제 마지막 그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났어.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소송 가는 거야, 법원에. 응? 그렇지? 아까 말한 저 손해 생겼으면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내 정보 더 이상 수집해 놓은 거 못 파기하고 다 정지시켜라, 없애버려라. 근데 안 응하질 않아. 그러면 법원에 소송 낼 수도 있는 거야. 다 없애라고 판결해달라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은 궁극적으로 법원에 소송으로 가는 건데 우리 소송 가면 시간 비용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소송에 앞서 요 분쟁 조정하는 절차를 둔 거예요. 근데 이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아니고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결정 내린 거에 승소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소송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결정은 또 미리 얘기하지만 여기다가 이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좀 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조정한다고 결정을 내렸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사인 안 하면 아무 효력 없어요. 이 조정위원회 결정은. 응? 그 양쪽 당사자가 다 사인을 해야 그 조정한 해놓은 결정에 양쪽 당사자가 사인을 해야만 효력이 있는 거야. 사인 안 하면 아무 효력이 없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자. 그러면 조정 신청이란 거자. 그냥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굴까? 우리 정보 주체인 개인도 그럴 수 있고 가해자인 개인정보 처리자 측도 그럴 수 있고, 야 이거는 조정을 좀 받아보자. 그러면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죠. 그죠? 자, 처리 기간에 그것 밑줄 좀 치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 받으면 어떨까? 며칠 내에 심사해서 그 조정안을 만들어내야 돼. 숫자 60일이죠. 자, 만약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의 안 해도 되는 거지만 했다고 치자. 그러면 신청받은 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46조 거기도 읽어만 봅시다. 조정 전 합의 공고. 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는 가해자, 피해자 양쪽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그 밑에 47조에는 2항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았지. 응? 그다음에 60일 안에 이제 뭐 조사하고 얘기 들어보고 그다음 뭐예요? 조정안을 작성해야지. 조정안을 작성해서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되, 자, 두째 줄에 숫자가 나옵니다. 각 당사자, 즉 개인정보 처리자와 가해자인 개인정보 처리자와 피해자인 정부 주체 개인에게 제시를 해. 야, 이렇게 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안을 제시를 해. 그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15일 안에 그 조정안에 동의하는지, 즉 수락 여부를 알리도록 돼 있어요. 근데 15일이 지나도록 나 그 조정안에 동의하겠다고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안 받아들이겠다. 거부한 거로 본다는 거야. 15일.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았다. 60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제시를 하고, 당사자는 조정안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수락할지 여부를 알려라. 15일이 지나도록 안 알리면 그 조정안을 거부한 거로 본다. 만약에 3번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당사자가 어떻게 했어? 조정안을 사인했어. 즉 수락했어. 그러면 서명하고
뭐야 그 위원장 조정위원회 위원장도 서명하고 도장 찍고 이러면 마지막 줄에 어떻게 돼? 뭐와 같은 효력이 인정돼? 응? 마지막 그렇게 하면 양 당사자 다 동의하고 사인하고 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응? 그러면 재판상 화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자, 이 싸우는 당사자가 재판 가서 막 응? 치고받고 싸우다가 최종 판결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한 거야? 서로 양보하고 타협한 거야. 그래갖고 그 판결 최종 판결까지 안 하고 이렇게 재판상 화해했어, 타협했어, 타협하고 사인하고 또 법원 직원이 사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는 그 문제는 법적으로 모든 해결이 끝난 걸로 처리가 돼서 다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소송 걸 수 없어요. 응? 그게 그런 효력이. 그러니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거로 확정 판결 받은 거와 똑같이 보는 겁니다. 응? 확정 판결 받은 거와 동일하게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는 그 문제는 소송할 수 없는 거로 모든 분쟁은 마무리가 된 거로 치는 거예요. 응? 응. 자, 그러면 내가 진짜 조정안에 수락 안 하면 어떻게 된 거야? 어느 한쪽 당사자라도 그 조정안에 동의 못 하겠다. 그럼 어떻게 돼? 그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은 효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싸움 안 끝난 거야? 결국은 소송 가야 돼. 그죠? 그래서 그 소송하려는 측에서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집단 분쟁 조정 거기를 봅시다. 거기서는 1항 정도만 보세요. 집단 분쟁 조정. 이거는 어느 때 하는 거야? 응? 즉 둘째 줄에 보자. 뭐라고 돼 있어요? 정보 주체의 피해 내지 권리 침해가 다수의 정보 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응?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전에 이제 언론 보도 봤잖아요. 카드 회사에서 그 가입한 회원들 응? 그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 이런 거 들어봤잖아. 응? 이런 경우 그 회원들 막 수만 명 있단 말이야, 그죠? 수만 명 개인정보가 다 유출이 된 거야. 이런 경우 그러면 원래 피해자 한 사람이 그 소송 갈 수도 있지만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한 사람 그 수만 명 피해자인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조정 신청? 그러면 그 사람만 그 구제를 받아?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 보면 피해자가 수만 명인데 그 중에 어떻게 돼요? 대표자를 뽑아. 응? 그 대표자가 다른 피해자들 다 대표해서 조정을 신청하는 거지 법원에다 조정위원회에. 응? 왜냐면 수만 명이 다 신청해 한다고 치면 번거롭고 절차도 복잡해지고 하니까 수만 명이 신청을 하는 걸로 하되 대표자를 뽑아서 그 사람이 이제 이 조정을 참여하고 주장하고 막 하게 하는 거지. 그리고 조정에 이제 사인 결정 나면 그 동의하고 그러면 다 그 조정하는 거 신청에 다 서명했던 다른 참여자들에게도 다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하는 조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줄 피해 내지 권리 침해가 다수의 정보 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게 중요. 이런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위 일괄적으로 조정해달라. 즉 집단 분쟁 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 개인정보 처리자든 가해자든 피해자 측이든 다. 응? 그래서 1항 그런 의미로 보세요. 그래서 1항은 대표자는 한 명이나 여러 명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이때 그 정도, 그 정도에서 그치면 되겠다. 그 다음에 8번 개인정보 단체 소송. 이건 특히 중요. 개인정보 단체 소송. 자, 그러면 보자. 단체 소송의 대상 등 51조 분석해 볼까요? 네.
자, 다음에 해당하는 그 밑에 써놨는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소비자 단체나 비영리 민간 단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집단 분쟁 조정을 거부한다든지 또는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 침해 행위를 금지시켜달라 중지해달라고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단 이걸 보니까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대? 일정한 단체에, 응? 그리고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니까 이걸 뭐라고 이름 부른 거야? 단체 소송, 그죠?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단체가 소송을 내는 거지, 응? 근데 이 소비자 단체나 그 비영리 민간 단체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소송을 내는 거야? 수많은 다수의 개인 피해자들을 위해서 단체가 나서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수많은 개인들 피해자는 뭐 별로 힘도 없고 또 피해 액수도 예를 들어 1인당 피해액이 10만 원 정도다. 아유 뭐 그냥 말지 뭐. 아유 그 10만 원 이거 받겠다고 개인들이 나서서 무슨, 응? 소송을 내고 이게 오히려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서서 소송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죠? 대체로 포기. 그렇지만 사실 이게 똑같은 유형의 피해자가 5만 명 있다고 쳐봐. 그럼 피해 액수가 어떻게 돼? 엄청난 거지? 10만 원씩 5만 명. 그럼 어떻게 돼? 10만 원씩 5만 명이면 피해액이 얼마야?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에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 그 많은 그 5만 명의 피해자들을 대변해서 일정한 소비자 단체 같은 데서 대신 소송을 걸어주는 거다. 응?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럴 때 이제 그 개인정보 처리자인 공공기관 또 민간 기업 등에 대해서 뭐야? 더 이상 권리 침해 행위를 중지해라. 응? 이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켜달라, 중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이제 일정한 소비자 단체 등이 나서서 소송을 하는 거죠. 응? 응. 그런데 이 세 줄에 보면 또 전제 조건이 들어 있어요. 뭐냐면 자, 일정한 소비자 단체, 비영리 민간 단체가 소송을 하는데, 응? 두 번째 줄 보니까 일단 뭘 먼저 거치도록 돼 있는 거야. 문장을 읽어보면 그 위에서 보면 읽었던 그 아까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 집단 분쟁 조정이라는 게 먼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집단 분쟁 조정 그 신청이 들어갔는데 누구 측에서 응하지 않아? 개인정보 처리자 측에서 응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좋다 조정으로 해결하자 했는데 조정안을 내놓으니까 조정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처리자 측에서 조정 결과를 수락을 안 한다든지 이랬을 때를 전제 조건을 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뭘 먼저 거치고 와야 된다는 얘기야.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거치고 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 단체 소송이라는 게 허용이 되려면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먼저 거치는 걸 전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응? 미리 얘기하자면 이게 이제 뒤쪽에도 써 있을 거야. 그래서 일단 얘기한 거.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거 세 줄을 공부하면서 그 밑에 어떤 요건에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죠? 그 소비자 단체와 비영리 민간 단체 요건 있지. 이것도 시험 문제 낸 적이 있더라. 자주 내는 건 아닌데. 자, 소비자 단체는 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야 회원 수가 몇 명 이상? 응? 1000명 이상으로 가입해 있는 소비자 단체여야 되는데 거기 뭐 요건이 세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회원 수 몇 명인 단체냐? 이게 회원 수를 갖고 내더라고. 응? 3,000명 회원 수 1,000명 이상. 그 다음에 일정한 비영리 민간 단체도 요건에 맞는 비영리 민간 단체는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는 또 회원 수가 어떻게 돼?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 5,000명 이상일 것도 있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 소비자 단체나 비영리 민간 단체가 이 개인정보 처리하는 자 측에게 개인들의 이 정보와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시켜달라고 단체가 나서 소송 제기하는 경우 딱 정해진 법원에서 재판하게 돼 있다는 거야. 딱
법으로 어디서 재판한다라고 딱 명시해놨어요. 전속 관할이라고 써놨지. 어디서 재판한대? 1항은 뭐야? 읽어보면 단체 소송의 소는 피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피고야. 응? 피고면 누구겠어요? 그렇지.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는 거지. 왜냐면 원고는 단체가 되는 거고, 응?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소비자 단체, 비영리 민간 단체가 하는 거고, 피고는 개인정보 처리자야. 응?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 측에 주된 사무소 내지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곳에 지방법원 본원. 응? 길게 하니까 어디야? 피고, 이게 중요해. 피고의 주된 사무소. 응? 이 정도 하고 끊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본점이 있는 것,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그다음에 두 체크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거기서 재판한다는 거야. 응? 그 정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단체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 단체 등은 원고는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돼 있다. 그죠? 예, 그것도 한 줄. 자, 그러면 예. 단체 소송은 이제 법원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때 소송 허가 요건 등 제 55조를 봅니다. 밑에 칸. 자, 그러면 거기 읽어보면 어떻게 돼? 1항에 1번 있지. 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법원은 단체가 이제 소송을 제기해 왔을 때 그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했어야 어떻게 된다고? 응? 법원이 결정해서 단체 소송을 받아들이고 허가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 중에 1호가 뭐야? 아까 얘기했었지. 응?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분쟁조정 신청을 거치고 왔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죠. 응?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 개인정보 단체 소송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그 조정 신청을 전치 요건으로 한다. 그러니까 먼저 거쳐야 될 요건이 돼 있는 거야. 응? 그렇죠? 그 얘기를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단체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허가를 내주거나 안 받아들여주는 불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 측이나 단체 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나 다 뭐 할 수 있어? 그에 승복 못하면 그 법원의 결정 나온 날로부터 뭐 대략은 한 10일 정도 될 텐데 즉시 항고 상급법원에다 다시 결정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문제만. 응? 그래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확정 판결의 효력 중시하는데, 자, 원고의 청구를 어떤 판결을 했대? 단체가 이제 권리침해행위 중지 금지시켜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대? 안 들어주는 기각결정 내렸다는 거야. 응? 자, 법원의 기각 판결이 확정난 경우, 그죠? 법원이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단체가 소송을 냈는데 그 패소 판결 내려줬다는 뜻이야, 그죠? 이런 경우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이제 뭐야? 또 다른 단체가 다시 소송할 수는 없다. 이게 원칙. 응? 원칙과 예외로 이루어졌어. 거기까지가 원칙인데 단 두 가지 경우는 예외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가 다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낼 수 있어. 응? 그 두 가지 예외 어떤 사유야? 첫 번째 1항 보니까 끝에 보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1호. 응?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새로운 증거.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 후에 뭐야? 개인정보 국가나 지자체 등이 설립한 기관에 의해서 무슨 재판을 다시 해야 될 만한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지. 그 다음에 2호. 야, 원고가 고의로 졌어. 재판에서. 응? 그 원고가 단체 아니야, 단체. 소비자단체, 비영리 민간단체가 말하자면 수많은 피해자들을 대변해서 이제 소송을 낸 거야. 그런데 뭐야? 졌어요, 소송에서. 고의로 졌어. 그게 나중에 밝혀졌어.
그러니까 뭐 무슨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소비자 단체가 수많은 정보 주체 피해자 개인들을 대변해서 더 이상 권리 침해 행위 금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그 대기업이라고 피고가 대기업이라고 하죠. 그러면 대기업으로부터 야 니네 단체들 뭐 몇 년간 계속 지원해 줄 테니 이 소송에서 좀 져줘. 뭐 이랬다 가정을 해보자. 그래갖고 단체가 그것 때문에 소송을 해서 고의로 졌어. 그게 나중에 밝혀졌다. 그러면 다른 단체가 다시 나서서 동일한 사안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 내용의 원칙 일단 법원이 패소 판결 내리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안에서 다른 단체가 또 나서서 소송을 못하게 돼 있는 게 원칙이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 그 소송을 제기한 단체가 소송에서 고의로 졌다 하는 게 져줬다 하는 게 뒤에 밝혀진 경우는 다른 단체가 다시 같은 문제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이때 마지막 그 민사소송법의 적용에 동그라미 1항 단체 소송에 관하여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건 이 법의 이 규정대로 따르고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무슨 법 적용한다고?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민사소송법이에요. 거기 행정소송법 적용한다 그러면 안 돼. 행정소송법 X 민사소송법에 따른다는 거예요. 민사소송법 적용한다. 개인정보 단체 소송. 자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뭐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시험에 특별히 나오는 거는 거의 없다. 보칙 부분에서는 다만 457쪽에 맨 아래 보칙 쌍가루 1번 침해 사실의 신고 있죠? 근데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이 시험에 쓰이는 경우가 있어. 1번에 보니까 자 첫째 끝에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신고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인트야. 우리가 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더불어 또 뭐야? 정보 공개 문제 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괄하고 이 개인정보 침해 사실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이 규정이 중요하고 다만 현실은 그 밑에 보면 알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또 이외 침해를 이제 신고받는 그 기관을 지정해서 거기서 이제 신고받고 하도록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 이 신고에 관하여 신고받는 총 책임자는 행안부 장관으로 해놨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뒤에는 뭐 그냥 시간 될 때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보는 정도로 될 것 충분합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 해서 시험에 보통 20문제에서 한 15% 정도 그러니까 두 문제 정도 가량 출제되는 그 4편 실효성 확보 수단을 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을 갖죠.